지난해 6월 일본에서는 초고령 사회의 미래를 그린 영화 한 편이 개봉됐습니다. 前例のないこの試みは世界からも注目を集め、日本の高齢化問題を解決する糸口にな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75살이 되면 개인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초고령 사회. 人間はね、生まれてくる時は選べないから、死ぬ時はね、もう死ぬ時ぐらいは自分で選べることができたらいいだろうなと思って。 플랜 75는 그런 죽음을 권장하고 돕는 정부 제도입니다. プラン75は75歳以上の方ならどなたでも無料でご利用いただけます。 이런 제도의 배경에는 노인들이 사회에 도움은 되지 않고 젊은 세대들의 부담만 키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あんたもう死ぬつもり？ゆくゆくはの話。孫たちのこと考えたらさ、そういうことが必要かもしれないじゃない。孫のためだったら腹くくれるわ。 영화는 그런 미래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若者の数が少ないにもかかわらず高齢者の人数が多いっていうことで、自分たちの負担がとても大き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対する不公平感を持っている人はたくさんいると思います。ただその問題が起きているということは高齢者の方が悪いわけではなくって。 もしもし。この度はプラン75にお申し込み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短い間ではございますが、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世話になります。万が一お気持ちが変わられたらいつでも中止できます。一見その現実的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もしかしたら10年後20年後にこういうようなシステムが生まれ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そういったシステムが存在する社会というのがどういったものなのかというのを映画で提示することで、本当にこういう社会でいいのかという問題提起をしたかったんです。 지금 일본을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일본의 경험은 그만큼 우리에겐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현재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할 만큼 노년 부양비 부담도 큰데요. 그런 일본도 합계 출산율이 1.26명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0.78명을 기록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왔다는 건데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 사회에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 일본의 고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의 한 산골 마을. 16세기와 17세기에는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은광이 있던 지역입니다. 은광은 이미 100여 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1989년 문을 연 이 의류업체는 마을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길 때 이 업체는 오히려 시골에서 사업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20억 엔, 약 200억 원으로 일본 전국 30곳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綿や、麻やウールなどの天然素材で作ら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あと日本で作っているというのも特徴でして、日本の工場さんと一緒に布を織って布を、縫って作っている商品ですので、日本の技術が詰まったお洋服になっております。 시골 풍경에 어울리는 오래된 전통 가옥이 본사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현대식 사무실에서 젊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본사 직원 70명 가운데 40여 명은 도쿄 등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회사는 주택을 지원하고 직원들은 이곳에 정착해 아이를 낳고 키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のびのびとこう走り回れるような自然があることと、あとはその近所の方が、もう本当に優しく気軽に子どもたちに接してくれて話しかけてくれて、一緒に畑を見せてくれたりとか、都会だとなかなかそういう付き合いは考えづらいかなと思うので。 이 업체는 최근 마을의 빈집을 숙박업소로 개조해 관광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살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うちの会社に入りたいとかいう時に、私たちも、要はこういう考え方だよとかこんな地域なんだよっていうことをお伝えした求人をやっぱりしたりしてるんですね。でそれに共感してくださる方々が、手を挙げて働きたいとおっしゃってもらったり、この地域で住んでみたいっておっしゃってくれたりしています。 1980년 500명이던 마을 주민 수는 현재 400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꾸준히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이 마을을 보면서 일본에서는 작은 회사가 만든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人の住む幸せな町というのは道路が広くなくって直線でなくってある程度の密度があってご近所と仲が良くってとか都会に行けば行くほど、道路は直線で高速になっていってビルが多くなってでもこのなんていうか田舎の風景を守ることも私たちの会社の仕事の大きな役割だと思っていて 하지만 일본 곳곳에서 이미 옛날 모습을 잃어버린 시골 마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가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도쿄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일본 굴지의 종합상사인 이 회사 직원들은 예전에는 전형적인 저녁형 인간이었습니다. 夜遅くまで残業をして、その後みんなでご飯を食べに行って、で朝また今度10時頃に出社するというような日本では結構
昔ながらのといいますか働き方を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 2010년부터 회사가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면서 아침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부터 자율적인 선택 근무가 가능하고 회사에서는 오전 6시 30분부터 직원들에게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퇴근도 빨라졌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夕方早く帰って、夜は一緒に子供と過ごせるのでい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早く帰れるので早く家族と過ごす時間が取れるのはありがたいなって思います。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회사에 유아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난 뒤 뜻하지 않게 직원들의 출산율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출산율은 2021년 1.9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12年2013年頃から右肩上がりに出生率が上がってき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ので子育てと仕事が両立できる働き続けられるという環境が働き方改革を進めたことで、成果の一つとして出てきたの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 남성 중심의 전통이 남아있는 일본에서 도쿄는 비교적 여성에게도 취업과 승진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도쿄로 전입한 인구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1.6배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이 기회를 찾아 도쿄로, 도시로 몰리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地方はそれなのに長男男性が跡取りだ経営者だって言って残ってますから女の子は仕事がないから仕事がないっていうよりも介護とか観光とか決められた仕事しかないので東京へどんどん出てくる。もう若い女の子は都市へ男の子は地方に残っているので結婚が進むはずがないということです。 일본은 1974년 합계 출산율 2.05명으로 저출산이 시작됐고 2005년에 이어 지난해 1.26명으로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과 2021년을 비교해보면 초혼인 부부의 자녀 수는 2.1명에서 2.2명으로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시기에 출생아 수는 193만 명에서 81만 명으로 58% 줄었고 초혼 혼인 수도 91만 건에서 37만 건으로 59% 감소했습니다. 私が生まれた頃ですね、半世紀前の今4割しか赤ちゃんが生まれなくなってる、6割減ってる。夫婦あたりの子どもの数は減ってないんです、ほぼ。この原因はカップルが同じだけ減ってる。つまりカップル成立、夫婦が成立しないので赤ちゃんも生まれない。 일본 정부가 199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출산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이런 변화를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日本の少子化対策というのはもう始めた当初から共働き社会への転換ということで例えば保育サービスを非常に拡充しましょうとか結婚とか出産というものは個人で選んでいいんだとしなくてもいいんだという意識が浸透してきたということが進んできたことも一つあると思います。 저출산이 계속 이어지면서 2008년 1억 2,808만 명까지 늘었던 일본 인구는 지난해 1억 2,49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日本の総人口ですね、令和4年10月1日時点で1億2495万人となっています。それで65歳以上の人口は3624万人と推計されておりまして、総人口に占める割合は 29% となっています。 국민 10명 중 3명이 65살 이상인 초고령 사회. 고령자들의 목소리도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금융업체 건물 유리창에 큼지막한 글씨로 송금 사기를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건물 앞 상점 거리는 특히 보이스 피싱에 취약한 고령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좋아하는 물건이 많고 가격도 싸다고 합니다. 昔からおばあちゃんの原宿っていうぐらいご年配のそのおばあちゃんたちがこう皆さん来てるっていうのがあるので、だからやっぱり他のところよりはちょっと年齢の上の方が多いですよね。 일본의 고령자들에게 연금은 노후 생활 자금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자영업자 등이 대상인 국민연금과 직장인 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나뉩니다.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낸 가입자는 65살부터 1인당 매달 6만 5천엔, 우리 돈 6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후생연금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남편이 40년 직장 생활을 하고 부인은 전업주부였을 경우 부부가 받는 연금은 평균적으로 월 25만 엔, 25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ただ一応主人がまだね仕事をしてるからそれで生活できますけど、もし仕事してなかったら年金だけじゃ食べていけない。私は彼女と違って一人なので、少ない金額の中で、ちょっと切り詰めながらやっていこうかなっていう感じですね。とてもじゃないけど年金だけじゃやっていけないんで、まだ仕事もしてますし、新しい일본은 2004년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연금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개혁이었습니다. 小泉개혁 당시에 주로 했던 말이 100년 동안 연금 재정이 튼튼하다, 이런 것을 강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연금이 젊은 층으로 중심으로 자기가 늙었을 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연금 재정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당시 13.58%이던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8.3%로 인상하고 그 이상은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제 상황과 출산율, 연금 가입자 수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자동 조절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高齢者の年金金額のカットっていうのは2004年から今2023年ですけども、この間に2割カットするっていうのが小泉改革で決まったことなんです。でこれは
大変重要なことで、これをやらないと日本の年金は財政的に維持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にもかかわらず、その後の政権は全くその、カットができていなくて、計画通りにカットできていなくて、保険料を上げないというところだけやってるもんですから、だいぶ年金の財政も将来的に厳しい状況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 결국 고이즈미 연금 개혁은 불안한 개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금 재정이 악화가 되는 측면이 머무르지 않았다. 그래서 100년 동안 안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아직까지 일본 사람이 확실히 갖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 예산은 107조엔, 약 10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과 별도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간병보험 등 3대 보험에 들어가는 사회보장 비용이 131조엔이나 됐습니다. 131조엔 가운데 보험료 등 수입이 79조엔이고 나머지 52조엔은 정부가 빚을 내서 충당했습니다. 50兆円という規模は、日本の国家予算がだいたい100兆ぐらいですので、その半分ですね。本来だったらもっともっと税金も保険料も上げなきゃいけないのに、日本はそれができないもんですから、それをやると非常に、政権が、持たないというか、政治が非常に批判されるもんですから、借金でやってると。結果としてはどうなるかっていうと、財政破綻とかですね、そういう悲惨な、未来がほぼ確実に待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정부가 해마다 빚을 내서 고령자 복지를 유지하고 그 빚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おじいさんたちが、年金とか医療とか介護でもらっている金額っていうのは、彼らが負担している保険料に比べて5000万円ぐらい多くもらってるんですね。で、逆に言うと今の若者たち、特に今年生まれた赤ちゃんたちは、もう生まれながらにして、5000万円損してるということですね。そうすると損してる赤ちゃんたちと得してる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たちでだいたい1億円ぐらいの格差が生じているということが日本では言われてます。 이 30대 부부는 2년 전에 결혼해서 이제 출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금 등 일본의 사회보장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今後そういうふうにお金が年金とかも下りなくなるというのも聞いているので、資産運用的なことで、お金を貯めていく必要はあるのかなと思ってはいます。 정부 빚이 늘어나는 건 문제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結果的に借金が積み上がっているけどなんとかなっているっていうので、みんな多分そこまで危機感を感じてないっていうのが今の日本の状況なのかなっていう。その日本の社会がそういうふうにうまく機能してないっていうのはその通りなのかなと思っていて、100세 이상 노인이 9만 명이 넘는 일본에서는 고령 인구를 65살에서 74살까지 전기 고령자와 75살 이상 후기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취약한 후기 고령자는 의료보험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기 고령자 1,590만 명이 쓴 의료비는 약 7조엔인데 후기 고령자 1,890만 명의 의료비는 17조엔으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후기 고령자가 쓴 의료비 가운데 50%는 국가가, 40%는 현역 세대가 부담했고 본인 부담 보험료는 10%에 불과합니다.
現役世代が、全体の後期高齢者医療17兆円あるうちの4割を負担をしています。で現役世代の方からはそういった負担が重いというふうなご指摘というのはいただいています。これまで負担が現役世代の方中心で実際の給付を受けるのが高齢者の方が中心であるというふうな制度になってきていたのでそういったことを見直すことは必要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이런 여론 때문인지 후기 고령자가 보험료를 더 내고 이 돈을 출산 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今までは高齢者に偏っていた社会保障が偏っていたけれどももっと若い世代にもいろいろな保障をしていこうとでその財源を考えた時にその高齢者が使っているような例えば老人保険の制度だとか後期高齢者関係の制度だとかあとは年金とか医療とかそちらの保険の会計からもある程度資金を拠出することで若い世代の支援にも回せないかっていう議論が今出てきています。기저귀와 분유 등 유아용품이 배달 차량에 가득 실립니다. 아카시시에서 생후 3개월에서 1년까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무료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 지역 2,200여 가구에 한 달에 한 번씩 기저귀 등을 전달하고 배달 직원이 아이와 관련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お母様いかがですか1ヶ月のお過ごし、お子様もお母様もなんか成長を感じて風邪もひかないしねお母さんお父さん食べてる姿を見るとやっぱりね食べたくもなりますしねとてもいいことです。 첫 딸을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는 둘째도 낳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둘째부터는 어린이집도 무료입니다. ね、やっぱ次、保育園も子供2人目は無料になるのでそういうのも利用できればなと思っているので2人目も考えてます。 아카시 씨는 육아 지원을 위해 5가지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병원비 무료, 둘째부터 보육비 무료, 만 1살까지 기저귀 무료, 중학교 급식비 무료, 공공시설 입장료 무료입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 29만 명까지 감소했던 인구가 10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1.48명이던 출산율도 1.65명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1人目のお子さんを連れて明石に転入してこられるその方がやはり2人目を産もうというふうな気持ちになって出産をしてくださってるから出生率が増えてるということだと。でその方々が生活をされることによって、税金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ものも納めていただけますし町のにぎわいが戻ってきたりして町の中での好循環というのが生まれていますので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출산과 육아 대책을 내세우며 주민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高齢者施策だけでは最終的にその町はもう人がいなくなる社会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にみんな気づき始めてる。つまり子どもが生まれそして子育てが行える町になるというためにどういうこの町づくりをするかということを今競い始めてる。ただいまより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올해 초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3대 핵심 정책으로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강화, 돌봄 서비스 등 육아 지원 확대, 남성 육아휴직 등
근로방식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我が国は社会機能を維持できるかどうかの瀬戸際と呼ぶべき状況に置かれています。子ども・子育て政策への対応は待ったなしの先送りの許されない課題です。子どもファーストの経済社会を作り上げ、出生率を反転さ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런데 예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에 3년간 10조엔, 우리 돈 100조 원 정도의 많은 돈이 필요한데 세금을 더 걷기도 힘들고 정부가 빚을 더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겁니다. 결국 기시다 총리는 6월까지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一番容易な手はちょっとずついろんな年金とかから保険料を取ってきて少子化に横流しするっていう流用するっていうやり方なんですけども、問題は流用するって言っても年金も医療も介護もお金足りないんですよね。足りないところの保険料をさらに取ってそっちに回すのかっていうことは、反対が多くて。 고령화로 인해 정부 빚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정작 저출산 대책은 예산이 없어서 표류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런 일본이 보기에도 우리나라 상황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税金を払えない人たちが払える若者が支えるっていうのが社会保障の構造になってるんですね。これがもう破綻してる。どうやって回してるのか、私逆に韓国の政治家の方に聞きたいぐらいですね。 우리나라는 2년 뒤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섭니다. 일본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입니다. 하루 평균 15,000통에서 2만 통씩 분유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분유 시장은 특히 출생아 수 감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4천억 원이 넘던 시장 규모는 2,700억 원 정도로 35% 급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 업체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분유를 생산하던 시설과 기술을 활용해 고령자를 위한 단백질 식품 제조에 나선 겁니다. 영유아라는 그 객체는 신체의 기능이 아직은 부족하고 이제 시니어도 마찬가지로 이 성숙됐던 신체의 기능들이 이제 점점 소실되면서 이 어찌 보면은 영유아와 같은 쪽으로 이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영양소나 아니면 기능에 대한 성분들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단백질 식품 시장 규모는 이미 분유 시장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함께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 동안 해마다 90만 명, 100만 명 넘게 태어났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16년이 지나면 모두 연금 생활자가 됩니다. 1955년부터 1974년에 출생 아수를 추정해 보면 약 1,900만 명으로 보여지고요.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만 47세에서 66세 내국인 인구를 보면 1,620만 명으로 약 85%가 국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고령자 26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40년에는 100명이 60명을 부양해야 해서 지금보다 부담이 2배 넘게 커집니다.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도 비용이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사실은 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사회를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보험료율은 3%. 연금이 생애 평균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소득 대체율은 70%였습니다. 1998년 1차 연금 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60%로 낮췄습니다. 2007년 2차 연금 개혁은 소득 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특히 보험료율은 OECD 국가 평균인 18.3%의 절반도 안 되는 9%로 25년째 묶여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일을 수행하는 행정부, 국회의 의지와 노력이 저는 무척 부족했다고 보고요. 무려 25년 동안 9%로 동결돼 있었던 건데 지난 25년의 과정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도 무척 빠르게 진행된 시기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다른 나라도 비슷한 인구 도전에 부딪혀가지고 연금 개혁, 국민연금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혁을 고강도로 했거든요.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수급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아직 흑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인 적립금이 2040년에 1,755조 원까지 늘어났다가 적자로 돌아서서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그 해에 거친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0% 이상 훨씬 넘는 그런 수준을 이제 부담하게 되거든요. 국민연금의 재원, 조달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현재 아주 특단의 개혁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그 보험료 측면에서 연금 보험료는 18%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돼야지 이 중립적인 그러한 그 제도 설계가 됩니다. 충분히 예상되던 문제였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연금 개혁 문제를 떠넘기면서 지금까지 시간만 흘렀습니다. 이러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커졌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저는 한 번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시민들에게 당신의 보험료율이 이만큼 올랐을 때 얼마나 보장을 받고 또한 이 보장을 받는 것이 단순히 당신의 인생만 아니라 당신의 뭐 손자, 손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 제도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얼마나 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자료도 공개되지 않은 게 많아서 정부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조차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 연금 개혁들도요, 다 현 세대들의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재정 안정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럼 당시 시민들이 그걸 왜 동의했겠습니까? 결국은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서로 확인한 이후에 어쩔 수 없구나, 그래야 되는구나라는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현 세대의
성운으로서의 책임인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소득의 8%를 넘을 수 없도록 법정 상한선이 있지만 올해 이미 7% 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료율 인상 추이가 지속될 경우 2029년에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이제 도저히 2029년 이후에 8% 가지고는 수지 균형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한다면은 보험료를 올려야겠죠. 한 연구조사 결과 건강보험 의료비는 2021년 90조 원에서 2050년 133조 원으로 4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의료비 비중도 44%에서 74%로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의료비 대부분을 고령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혜택받는 집단과 부담을 더 짊어져야 되는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뭐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이제 걱정이 되는 이제 측면이고요. KBS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모든 세대가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84%였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인 세대는 가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지만 중년층과 청년층은 5대5 정도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다른 세대와 달리 자신들이 노년이 됐을 때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61%나 됐습니다. 고령화 현상에 의해서 연금 재정은 고갈이 됩니다. 이런 정보를 국민들이 접했는데 그러면 연금 재정이 고갈이 됐을 때 그 다음 플랜 B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불안한 연금 재정을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55살 이상 세대는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지금 그대로 받자는 입장이 많았지만 중년층과 청년층은 현재 보험료를 유지하고 받는 연금을 줄이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82%로 세대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이제 청년들이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은 이제 조금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 또 내 노후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또한 어떤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년 연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 그 이제 반응으로 바뀌지 않았나.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90% 넘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대체로 그럴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29살 이하 청년층에서는 부정적인 답변도 43%를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은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9%로 일단 모든 세대에서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보험료 더 낼 수 있느냐의 문제랑 당장 보험료가 2배가 됐을 때 미래에 그거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질문을 아마 2배 늘어난다 앞으로 뭐 30년 내에, 그러면 좀 반감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처럼 정부가 빚을 내서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하는 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경제 주력 세대하고 또 미래의 주력 세대들의 그 한번 인구 규모를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GDP 100%의 그러한 재정 그 적자가 아마도 미래 세대에는 3배 이상의 그러한 부담으로 무게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부담이 매우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세대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이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왔네. 아빠 왔지롱. 까꿍. 미안하 이서야. 10개월 된 쌍둥이 이한이와 이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25만 명도 안 되는 신생아 가운데 2명입니다. 우쭈쭈쭈쭈쭈쭈. 짝짝꿍. 40대 동갑인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 남매를 만나게 됐습니다. 비용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남편 회사에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임직원들 상대로 3번 정도, 그러니까 1회 100만 원씩 총 3번에 걸쳐서 3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 3번째 되던 해에 쌍둥이들이 이제 갖게 된 거죠. 어렵게 만난 2 아이가 그만큼 더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야, 이 애들 우리가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그 얘기 꼭 하죠. 힘들지만 그래도 이 맛에 애들 키우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서